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50페이지예요. 50페이지. 산유화. 한자를 보니까 요 화가 꽃인 건 알죠? 그지? 이제 산에 있는 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작품 한마디를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체크해 보자. 이 작품 한마디. 자, 산유화는 저만치 혼자 산에 피어 있는 외로운 꽃이다. 그러면 외로운 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저만치 혼자 피어 있다. 됐죠? 요거랑 이미지가 연결돼서 외로움이라는 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단어 중에 요런 말이 써 있네.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라는 말. 존재의 근원적 고독. 말이 좀 어려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고독이라고 했을 때 고독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님과 뭐 했을 때야? 이별 같은 거 하면 그러면 고독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 존재가 그 존재 자체로서 느끼는 고독인 거야. 약간 철학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나중에 우리 비문학 할 때 요거 할 거야. 실존주의. 비문학 하면서 이 실존주의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라는 것도 좀 이해할 겁니다. 됐지? 다만 이것만 기억하자는 거지. 남녀 간의 단순한 이별을 가지고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것을 좀 뭔가 일반화시키는 뭐 사색을 통해서 일반화시켜서 인간이란 측면으로 확대를 시켜본다면 가능할 수는 있지. 이해갔지? 그래서 남녀 간의 이별을 단순하게 존재의 근원적 고독 이러면 안 돼. 자, 뒤에 또 읽어볼게.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의 반복을 통해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생성과 소멸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의 반복을 통해서 드러낸 거야. 그래서 생성과 소멸의 순환이라는 것을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드러냈다. 형상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밑에 내려가서 자유시, 서정시고 관조적 이런 게 또 중요한 말이네. 관조적. 그 다음 민요적이다. 민요적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삼음보 형태로 돼 있을 때 우리가 민요적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삼음보. 그 다음 전통적이다. 전통적. 이때 전통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전통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그 다음 또 하나는 소재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걸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형식적인 측면을 전통적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표현 방식 중에 특이한 게 또 두 개가 하나가 있는데 일연과 사연의 내용 됐나? 대응된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 수미상관. 그렇지. 수미상관이라고 부르죠. 수미상관. 그 다음 종결어미 내를 통해 종결어미 내 요거는 한번 외워두는 것도 괜찮아. 종결어미가 반복되는 거니까 가군의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요 뭐뭐하 내 라는 요 어미는 감정의 절제를 보여주기도 해. 됐니? 감정의 절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관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감정이 절제된다고 모두 관조적인 건 아니기는 해요. 자, 근데 감정의 절제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요런 어미들이 있어. 뭐뭐 했다. 과거 사실을 전달하는 느낌. 됐지? 요런 것들을 하게 되면 주관적인 것보다는 약간 객관적인 형태로 만들어져요. 됐지? 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표현 방식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여기 쓰여 있는 건. 자, 그 다음에 요 표를 잠깐 한번 볼게. 밑에 이와 감상의 표를 보시면 생성과 소멸의 순환인데 일연에서는 존재가 생성하는 생성에 초점을 맞췄고요. 자, 생성 이후에 저만치 혼자 피어 있으니까 뭘 느끼는 거야? 그렇지. 저만치 혼자서의 고독감을 느끼는 거죠. 자,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작은 새. 그리고 다시 뭐가 돼?
소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생성은 꽃이 핀다. 소멸은 꽃이 진다.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조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뭔다? 피네, 지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이야. 자, 이제 올라가서 본문 본 다음에 다시 이하 감상 정리를 한번 해보자. 예. 피고 진달, 피네, 지네 이런 식으로 내자를 쓴 거지. 자, 올라가 볼게.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러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이렇게 읽히겠죠.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됐나요? 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음보, 뒤에는 이름보의 구조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그게 반복이 돼 있지. 그러다가 요 밑에서 음보가 어떻게 돼? 그렇지, 음보가 변조가 되지.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렇게 됐네.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선 다시 이름보로 되어 있다가 천천히 글자 수도 적어졌죠. 글자 수가 두 글자야. 두 글자. 두 글자를 이름보로 읽을 때와 네 글자를 이름보로 읽을 때 어떤 걸 좀 더 빨리 읽어야 돼? 그렇지, 네 글자일 때. 그러니까 요때 네 글자를 이름보로 읽었을 때 산에 피는 꽃은, 그러면 이때 산에 피는 꽃은, 그러면 글자 수가 많을 때 좀 더 빨리 읽히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것들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호흡 조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호흡 조절. 호흡 조절. 호흡 조절. 자, 그 다음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이렇게 또 읽히겠죠. 그 다음 밑에는 똑같아. 산에는 꽃이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됐나요? 그 다음 또 하나 구조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요렇게 이해 갔니? 네, 그리고 요렇게 대칭적인 어떤 모습을 띠고 있기도 하다니. 대칭. 자, 이제 읽어봅시다. 산에는 꽃 피네. 산에는 꽃 피네. 그러니까 핀다라는 건 생성이야. 탄생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도 써있지만 위에 써있네. 존재의 생성과 탄생을 의미해. 자, 꽃 피네, 꽃이 피네. 반복이고요. 반복. 가을, 봄, 여름 없이인데 요거 잘 해석해야 돼. 가을, 봄. 요때 가을은 가을이란 뜻이야. 요때 가을은 뭐라고? 가을. 발음을 좀 줄였죠. 요렇게 해서 발음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가을보다는 갈. 됐니? 요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화름조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화름조 현상. 그래서 일부러 가리라고 표현하는데 가리라는 걸 가을이라고 좀 하진 않기 때문에 요거를 밑에 있는 것처럼 시적 호용이라고도 해요. 됐나요? 그래서 가을, 봄, 여름 없이. 그래, 요거는 운율을 맞추기 위한 의도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 지금 이 첫 번째 연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꽃이 피는 거니까 생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가을이라고 하면 생성보다는 소멸이 좀 더 가까울 수 있을 거야. 진행되는 상황이면 가을이라는 건 뭔가 풍요를 줄 수도 있지만, 첫 번째 풍요, 요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소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생성의 의미를 주다 보니까 앞에서 가을, 봄,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의 이미지는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지. 됐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번 운율을 맞추는 시적 호용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생명력에 대한 통일성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를 앞으로 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래서 여기에는 생성을 주로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관조적인 호조 머릿속에 기억한다. 됐죠? 자, 그 다음 요것도 한번 기억할게. 예전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왔던 문제인데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들을 가끔 문제로 출제하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냈어. 갈까마귀라는 걸 학교에서 배웠는데 갈까마귀는 가을까마귀야. 알겠니? 그런데 이 문제를 내셨더라고. 갈밭을 건너는 바람. 그래서 학교에서 요거를 계절감을 드러내는 단어가 맞을까요? 아닐까? 이렇게 문제를 냈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갈까마귀, 가을까마귀지? 그 다음에 가을, 갈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요때 갈밭은 가을이 아니야. 얘는 갈대밭이야. 갈대밭. 됐죠? 그래서 계절감 X 이렇게 돼야 돼. 요렇게 됐던 학교도 있기는 했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는 거 보면 참 문제를 참 잘 찾으시는 것 같아. 그죠? 자, 다시 원래대로 갈게. 그래서 어쨌든 갈이라는 건 그런 느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산에 피는 꽃은.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존재가 살아가는 공간인 거야.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자, 혼자서 피어있다라는 것은 외로움이나 고독을 나타내는 건 확인 가능하죠. 자, 그런데 요때 고독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게 되게 중요해. 알겠죠? 일반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화자와의 거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꽃들 사이의 거리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화자가 이렇게 있는데 화자가 여기 있는 꽃을 지향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 둘 사이의 거리인 저만치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꽃들의 무리가 있을 거야. 그 꽃들의 무리에서 어떻게? 저만치. 요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 저만치의 의미는 뒤에 여기서 한번 또 정리할 겁니다. 여기에서. 됐지? 저만치의 다양한 해석. 그건 좀 이따 하고요. 다시 내려가 볼게. 자,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데서 우선은 뭘로 기억하자? 그렇지. 근원적 절대적 고독으로 인식하자.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요거 별표 칠게. 산에서 우는 작은 새. 그러니까 요때 운다라는 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니까 앞에 혼자서 느끼는 고독감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요게 뭐가 된 거야?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별표 칠게요. 감정이입. 이거는 화자의 감정이입된 거. 자,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자, 마지막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뭐한다? 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꽃이 지지만 다음엔 다시 어떻게 될까? 또 피겠죠. 그래서 이게 순환론적 사고지. 그 다음에 수미상관을 사용했을 때 구조적 안정감이라든지 또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 강조한다든지 또는 여운을 준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을 형성한다고 봐도 되고요. 여운을 준다 또는 운율을 형성한다.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 우리가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면 이 시는 1920년대 많이 창작된 민요 서정시다. 문학사적 특성이야. 20년대 민요시. 됐나요? 네, 문학사적 특성.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그냥 문학사죠. 20년대 그래서 요 민요시가 많이 쓰였었어. 자, 대표작으로 꽃이 피고 지는 평범한 자연현상을 통해 외우셔야 돼. 자연현상을 통해. 탄생과 소멸을 반복한다.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본질을 노래한다. 그 본질은 바로 뭐라고? 고독. 이렇게 된 거지. 이 시의 제목이자 중심 소재인 산에 피는 꽃은 산에 저만치홀로 피어있는 존재, 피고지기를 반복하며 순환하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작은 새가 그 꽃을 좋아하여 울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으로도 볼 수 있다. 됐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동경하는 대상 요렇게 저만치 혼자서 됐니? 근데 가지 못하기 때문에 화자도 이 안에서 고독감을 느낄 거야. 자 밑에 자 1연과 4연은 피내진의 차이만 있을 뿐 시어의 배열이 동일하고 2연과 3연은 형태상 대칭 아까 얘기했었죠? 형태상 대칭 또 각 연에 삼음보가 2번씩 나타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음보의 배열에 뭐를 줬다? 그렇지 변화를 주어 형식의 고정성에 벗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반복과 대칭의 구조는 작품 전반에 안정감을 주기는 하는데 또 하나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자연순환이라는 내용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산의 모습 됐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수미상관 구조 이런 것들이 순환론적인 것과 형태적 안정감을 동시에 주고 있는 거야. 자 넘어가서 이제 저만치 잠깐 한번 봅시다. 저만치 해석. 자 우선은 저만치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요 위에 나와 있는 산, 꽃, 새에 대한 개념을 봐야 되는데 산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꽃이 피고 지는 그런 공간인 거야. 됐죠? 존재가 살아가는 공간. 자, 꽃은 저만치 홀로 피어있는 고독한 존재. 그 다음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순환하는 존재. 그 다음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 됐죠? 그래서 요것도 좀 써놔야 돼. 이때 꽃은 진짜 사물로서의 꽃이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존재인 거야. 됐나? 그래서 요때 좀 어려운 말이지만 꽃은 관념적 존재를 상징해. 관념적 존재야. 그냥 사물로서의 꽃이 아니야.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드러내고 싶잖아. 여기에서 뭘 드러내고 싶다고?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꽃이라는 대상이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존재야. 됐죠? 형상화한 존재. 근데 그 존재는 다시 관념적인 존재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꽃은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존재이면서 뭐가 된다? 그렇죠. 관념적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아듣겠죠?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새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존재인데 화자의 분신이다. 그 다음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꽃이에요. 자, 저만치의 뜻을 한번 읽어만 볼게. 저만치의 다양한 해석인데 화자가 꽃의 바깥에 있다고 보고 화자와 꽃의 거리가 저만치라는 시어 속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저만치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 놓인 그런 숙명적 거리를 의미한다. 그 다음 주제는 자족적인 자연의 공간에 대한 향수와 그의 동화되고자 하는 갈망이다. 됐니? 그래서 꽃이라는 걸 뭘로 보는 거야? 동경의 대상으로 보는 거지. 됐죠? 하지만 그 거리를 닿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숙명의 거리다. 됐죠? 옆에다 참고해놓고 유치환의 깃발이라는 시도 공부해두면 좋아요. 자, 그 다음 서정주라는 시는 어떻게 해석하나 볼까? 화자와 꽃을 동일시한 거야. 화자와 꽃이 동일시돼서 저만치 혼자 피어있는 꽃을 고고한 고독을 지닌 존재로 해석함에 따라 저만치는 겸양 및 수세 또는 한적한 주변부를 선호하는 초연함을 의미하고 인간 근원적 고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와 꽃을 동일시했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저만치 혼자 피어있는 꽃이라는 건 꽃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됐나? 고고하지만
고고하지만 그래도 고독한 존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됐나? 그러다 보니까 고고함을 지니고 고독하기 때문에 어쩌면 주변부로부터 초연한 대상일 수는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동일시했다, 고독감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김춘수. 꽃은 자신의 능동적 의지 없이 순전히 외적 힘에 의해 변화를 일으키는 자연. 아까 순응하는 거 얘기했었죠. 자연의 섭리를 따라가는 존재야. 자연. 그 다음 새는 자유의지에 의해 주체적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창조해가는 인간을 상징한다고 본다.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외적인 힘에 의해 변화를 일으키는 자연. 그래서 외적인 힘에 의해 순응해 갈 수 있는 존재. 그 다음 새라는 건 약간 능동적인 존재. 그래서 저만치에는 자유의지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 자연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인간의 동경과 좌절의 정서가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저만치에는 자유의지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 자연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인간이다. 됐니? 그 다음에 권영민 국문학자. 산에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이기 때문에 꽃이 저만치 혼자 피어있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순리인 거야. 섭리. 즉 이 시는 단조로운 형식과 간명한 표현을 통해 자연의 순환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부분들이 보기로 등장해서 제시문의 저만치나 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보는 건데 우리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구나라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환론적 사관이 나타나는 작품으로 모란이 피해까지가 있어.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요것도 바로 뭐냐면 동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위에 올라가면 시의 운율형성 요소가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문제 푸는 거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문제 풀 때? 그렇지. 요거. 느린 호흡으로 감정을 절제했다 그러면 감정 절제와 관련 있는 호흡이라고 뭘 찾는 거야? 그렇지. 음보 요거 찾는 거지? 그거 생각해 주시고. 어구의 반복적 사용은 올라가서 찾으면 돼. 피네, 지네. 요거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운율 형성 맞다고 볼 수 있고. 지워지겠지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각을 찾는 거야. 그 다음 뒤에 존재의 역동성을 말한대. 힘찬 움직임이야. 근데 그렇지. 시각적 이미지 찾을 수 있어? 꽃이 핀다라는 건 꽃이 피는 모습이니까 시각이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여기 있는 꽃이 피는 것이 생명력을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역동적인 의미까지 드러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역성성을 틀렸다고 하시면 되겠다. 3번은 주시면 되고. 자연상을 통해 자연볼의 존재, 이건 당연히 맞는 거네. 주제 형상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고 3음보의 독특한 시행 배열이 의미를 강조한다. 맞는 얘기였죠. 됐죠. 그래서 3번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이 보기의 각 요소와 관련지은 시의 감상 내용인데 우선은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꽃과 새의 화자가 있는데 요거는 표시 한번 해주자. 우선은 요 자체만 가지고 보는 문학작품의 감상 방법이 있어. 작품만 갖고 보는 거야. 작품의 형식이라든지 내적 구조만 보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는 내재적 감상 방법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시 어떤 형식이라든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표현 방식들은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수사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 청자의 모습은 어떤지 화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렇게 따지는 거지. 자, 요거를 내재적 감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 사회라는 측면은 요건 작품을 벗어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반영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이런 걸 우리가 반영론이라고 부릅니다. 독자를 보는 건 독자한테 이런 시들이 뭔가 교훈을 주겠죠? 이런 것들은 효용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어떤 시인이냐, 어떤 시인의 가치관이 담겨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표현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영론, 효용론, 표현론을 우리는 내재적 감상과 대별해서 요거를 외재적 감상 방법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러면 지금 반영론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는 당시 사회다, 현시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해야 돼. 됐나? 시가 창작되던 시대에는 이렇게, 또는 당시의 시대에는 이런 말이 등장하면 그거는 반영론이야. 그 다음에 효용론은 독자에게 뭔가 깨달음을 줬다, 또는 교훈을 줬다, 그 다음 요런 어떤 경험 반영했다, 요런 말이 등장을 하면 그건 독자. 걔네들은 효용론. 자, 표현론은 요게 등장하겠지. 시를 쓴 사람이 이제 김소월이니까 김소월은 요런 말이 등장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하나가 있냐면 요 시인하고 여기 있는 화자는 같은 말 아니야. 그래서 화자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그걸 표현론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알겠지? 표현론이 될 때 뭐가 등장을 해야 된다? 작가는 이렇게 돼야 돼. 이해갔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잠깐만 보면 요거에 맞춰서 표현하라는 뜻이야. 1번은 내재적 감상이긴 한데 뒤에부터 잠깐 볼게. 자, 2번 한번 봐봐. 화자가 꽃의 바깥에 있다고 본다면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는 갈망을 그린, 요것도 내재적인 거지. 그지? 자, 시 보면 요런 표현 있잖아. 시인. 그럼 시인 연결되겠지. 자, 그 다음 4번은 현실을 비판. 그 다음 5번은 내가 느꼈던 거, 독자.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이거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인가요? 그건 아니지. 지워지겠지. 4번 되겠지. 그 나머지는 한번 체크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돼. 중요한 건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시인. 됐나요? 만약 여기가 사회가 되려면 이때 뭐가 나와야 돼? 당시 시대적인 현실. 요까지는 괜찮겠죠. 그죠? 당시 사회라든지 당시 현실. 요런 것들이 나오는 괜찮은데 의도 자체가 틀렸다. 그지? 그 다음 내가라는 건 독자 나오는 거. 독자. 됐나? 요렇게 해서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놔. 이번 문제는 체크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이나 5번, 3, 4번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니까 문제 풀고 답 체크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 그렇게 체크 한번 해주자. 그 다음 마지막에 민요시 한번 체크해서 읽어두시고 정리 한번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었지만 민요시.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전통적, 사문보. 됐나요? 그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산유화가 정리가 끝났습니다.